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사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배와 항해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바다는 낭만과 모험에 대한 은유이며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를 기억하면서 시작해봅니다. 돛담배라고 하면 도술담배인데 돛은 질긴 직물을 꿰매어서 만들어서 돛대에 달아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나갈 수 있도록 한 천이고요. 돛대는 그 돛을 다는 기둥이죠. 삼각 모양의 돛과 가로 모양의 돛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돛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닷이죠. 그래서 이 닷이 한자로 묘 또는 정이라고 해서 배가 닷을 내리고 머무는 것을 정박하고 이라고 하고 보통 닷을 내리다, 닷을 올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범선이라고 하면 이 범자는 돛범자인데요. 돛을 단 배죠. 그러니까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인데 단순한 돛을 가진 작은 범선은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들은 범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범선은 돛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또한 그 배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게 노죠. 사람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는 것인데 그리고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그 고대 로마의 3단 노선을 보여주는 모자이크거든요. 근데 이 사실 범선은 이제 항해 시대에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이고 지금 이 배도 물론 범선이기는 해요. 돛을 달았어요. 돛을 달긴 했지만 전투 중에 쓰이는 거는 노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서 노 젓는 일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노예의 일들 중에서 이 배에서 노 젓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하죠. 정말 수중 감옥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바로 이 노 젓는 일이었다고 해요. 동양 쪽의 항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정화의 항해인데요.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명나라의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에 몽골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명나라 초기에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원정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거세가 되면서 환관이 되는데 굉장히 뭐 집안도 좋았었고 영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환관이 되면서 이 영락제가 그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는 일을 도와서 이제 권력의 자리를 차지를 한 거죠. 근데 이 중국 역사에서 황간으로 정말 위대한 황간으로 꼽는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사기를 쓴 사마천이고 또 한 사람이 이 정화의 원정이 정화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생리적인 이 불구잖아요. 그러니까 거세가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최대한 발휘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다녔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원정이었는데 이 타고 갔던 배를 이제 그러니까 보물로 치장한 배라고 해서 보선이라고 부르는데 보선만 67척에 선단은 300척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도 그 당시 유럽 배들의 10배 이상 되는 거죠. 장병만 27,800명. 1405년이 1차 원정이었다고 하고요. 마지막 7번째 원정이 1431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위를 선양한다 뭐 이런 거 황제의 위엄을 드러낸다. 이러면서 다녔던 거죠. 이 정화 원정의 항로고요. 이 정화 보선의 모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게 지금 1400년대 초잖아요.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 배도 이 정도였다는 거죠. 발전이 그 정도 없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이 지도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1402년 태종 2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맨 오른쪽에 조선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더 왼쪽으로는 인도가 애매모호하고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고,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보여요. 물론 이 지리적인 인식은 사실은 바로 그 이전에 몽골의 원나라가 완전 세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지리적인 인식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정화의 함대로 이 정도의 정보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정화의 원정이 단순히 그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간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넘어서, 그러니까 희망봉을 넘어서 아메리카까지도 항해를 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정화의 원정은 했다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게 없지만 세계사에 있어서는 이 정보가, 항해 정보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서양 시대를 연 나라는 포르투갈이에요. 이 포르투갈의 지경학적 위치, 지리적인, 경제적인 위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포르투갈이 있는 위치는 지중해 끝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중해에서 소외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는 지중해지만 이미 포르투갈은 지중해와 접해 있지 않아요. 대서양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거죠. 포르투갈의 왕자였던 엘리케, 항해 왕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포르투갈 주왕 1세 셋째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해양 연구단을 최초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정보를 모아서 포르투갈이 그 시대의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예무역이 시작된 것도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한 번도 항해를 하지 않은 항해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394년생인데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죠. 1415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상업의 요충지인 세우타를 점령해요. 엘리케 왕자의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엘리케 왕자의 초상하고요. 세우타의 위치를 보여준 구글 지도예요. 보시면 저기가 지브롤터 해협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곳이에요. 세우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기가 다 그 이슬람 영토죠. 그런데 이 유럽과 완전히 너무 가까우니까 당연히 상업상의 요충지죠. 근데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스페인의 영토,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의 영토예요. 그 당시 엘리케가 그 사그레스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땅끝, 대서양 향해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곳에 해양 학교를 세우는 거죠. 최첨단 해양연구센터. 그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지리적인 정보, 그리고 항해 정보,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대서양 연안을 탐사하는 거죠. 하나하나 그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갔다가 오지 못했던 그런 그곳을 하나하나 탐색하면서 정보를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1435년에는 그 사그레스에서 만들어진 최신 범선이 보자도르 곳을 넘어서 그 당시 이 심리적인 경계선이었대요. 저기 넘어가면은 뭐 악마의 세상 뭐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져요. 이게 다 돈이죠. 새로운 정보. 그리고 이 새로운 탐사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하면서 팔아서 이 비용을 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노예였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황금도 있고 상아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안에 노예 해안, 상하 해안, 황금해 이런 게 다 이 시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457년에는 북회기선을 넘어가요. 아프리카의 최서단인 베르데 곳에 도착하는 거죠. 이미 엘리케는 죽었지만 그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포르투갈의 대서양 진출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얼마나 대단한 끈기와 신념을 가지고 대단한 모험심을 가지고 이 항로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범선도 발전해 이 시기에. 아까 처음에 돛 말씀드리면서 가로돛과 삼각돛이 있는데 가로돛은 원래 어디서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원래 처음부터 쓰여졌던 것이라면 저 삼각돛, 라틴 돛이라고 부르는 저 돛은 그 아라비아 쪽에서 많이 쓰여졌던 돛이래요. 그래서 아랍 돛이라고도 부르는데 나중에는 다 그냥 라틴 돛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 네모난 돛은 가로돛은 그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삼각돛을 쓰게 되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지그재그로 나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다양한 돛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1488년에 드디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까지 항해를 하게 되고요. 10년 후에 바스코 다 가마는 그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도착하는 거죠. 인도로 가는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보시면 저 지중해에 있는 지도는 예전부터 쓰여졌던 항로들이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인도로 가는 항로들이 있죠. 주로 이게 나중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전담하는 항로거든요. 근데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비잔티움이 함락되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세상이 돼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 장악한 저 인도 가는 항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유럽에는. 그래서 대서양 시대를 열어가는 포르투갈로서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남단의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일본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비단에 그려진 것 같아요. 일본에 도착한 낭만의 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인지 스페인 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배들이 이제 일본까지 오는 거죠. 1400년대, 1500년대. 그래서 여기서 전수받은 화승총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조총으로 만들어서 조선을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죠. 이 동방무역을 초래한 것은 향신료가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향신료라고 하면 음식에 풍미를 주는 것이잖아요. 계피나 후추, 정향, 육두구, 메이스, 샤프란 등인데 이게 다 더운 지방에 나와요. 특히 중심은 그 말라카 지역. 그래서 향료 무역이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곳인데 이 해상무역로가 이 향료 무역을 유럽 특히 포르투갈에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육두구와 정향을 보여주고요. 15세기 후반의 세계 지도예요. 15세기 후반 1488년에 이미 희망봉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지도에는 지금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있지만 아메리카는 없죠. 아직 이 시대의 지리적인 인식에 아메리카는 들어오지 않은 거죠. 포르투갈이 이렇게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스페인은 너무 부럽죠.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데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스페인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카스티아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왕이 결혼을 하면서 통일 스페인을 이루죠. 콜럼버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네모 반대서 끝으로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는 둥그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서쪽을 향해서
쭉 직진을 하면 인도까지 그냥 갈 수 있다. 6주면 인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1484년에 포르투갈의 왕에게 아련을 요청해서 자기의 이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물론 이제 조건은 발견한 나라의 조세 10분의 1, 대항해 제도권 부하, 그리고 발견하게 될 모든 섬의 종신 총독, 그리고 장자 상속. 그러니까 이런 너무 바라는 사항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지리적인 정보는 포르투갈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데 포르투갈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6주면 인도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메리카가 있는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지금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인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서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지구의 크기에 대한 나름의 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6주의 인도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저 사람의 계획은 너무나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하면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것도 지원이 금방금방 안 오고 스페인도 별로 여유가 없었으니까 겨우 1492년 8월 달에 1차 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아주 소규모의 탐험대로. 작은 세척의 배. 승선 인원은 90명. 그런데 그 배가 출발 69일째 한 섬에 도착한 거죠. 서쪽으로만 갔는데. 그래서 당연히 콜럼버스는 여기는 인도의 일부다. 그리고 스페인 왕의 영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이 땅이 인도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향금과 향료 찾기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돌아가서 다시 지원을 얻어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1493년에 2차 항해 선단이 꾸려지는데 이번에는 17척, 1500명의 승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가겠다고. 가면 황금을 쓸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꿈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랬는데 갔는데 아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시적인 부족들만 있는 거죠. 대륙도 보이지가 않고. 그러다가 1498년에 세 번째 항해에서야 아메리카 대륙의 본토인 현재 콜롬비아 지역을 다다랐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왜 인도 왕국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 헤맸던 거죠. 4번에 걸쳐서 항해를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왜냐면 거긴 당연히 인도가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가 발견한 섬이 아시아의 일부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콜럼버스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역시 제노바 사람인 아메리코 페스푸치에서 이 콜럼버스 씨가 발견한 이 대륙은 이 인도가 아니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륙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찌어찌하여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마젤란이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하게 돼요.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포르투갈 그 사그레스 항해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선원으로서 이미 희망봉을 4번이나 지나다니면서 인도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군인이며 상인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의 가진 정보를 이제 정보를 통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통로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메리카가 아주 길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어서 이 넘어가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포르투갈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자기 꿈을 펼 수가 없으니 1517년에 스페인으로 귀화를 한 거죠. 1517년은 세계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해인데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잖아요. 그래서 1518년에 카를 5세와 계약을 해요. 카를 5세.
그다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스페인의 국왕, 10년간 항로를 독점하고 발견할 나라의 조세, 그리고 뭐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를 쓰고 준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항로를 마젤란이 찾아내게 된다면 낭패. 그래서 막 방해 공작.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포르투갈 사람이 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꼼꼼히 준비를 해서 드디어 출항이 1519년 5척의 배를 이끌고 265명의 선원과 함께 항해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이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배 한 척 부서지고 에스파냐 함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은 도주하고 다시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 척의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1년 이상을 바다 위에 있었던 거죠. 타는 듯한 햇빛, 그리고 짠 바닷물, 소금기, 돌풍, 태풍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냉장고가 없는 시대잖아요. 저장 음식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 별로 안 좋은 시대잖아요. 정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정말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비스켓, 빵, 그리고 곰팡이가 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쥐를 잡아서 쥐 한 마리에 얼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배의 모서리 부분을 감싼 가죽을 잘라가지고 바닷물에다가 좀 부드럽게 해서 구워서 먹다가 이빨이 나가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 마젤란도 필리핀에서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18명이 델카노를 선장으로 해서 1522년 3년 만에 스페인으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사람들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사실 원래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간 건 아니고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마젤란이 중심돼서 준비한 항해였지만 마젤란이 죽으면서 마젤란은 외지인이니까 마젤란의 이름은 역사 속에 잊혀졌다가 나중에 다시 알려지는 거죠. 마젤란 함대의 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마젤란의 항해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지금 저 유럽에서 브라질 밑으로 해서 아메리카 남쪽을 돌아가잖아요. 마젤란 해협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이. 그래서 이 해협엔 후대 사람들은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 마젤란 항해의 이후로 이제 이 대서양 시대의 주인은 스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는데, 이후에 이 범선의 시대는 증기선이 나오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